대통령이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1979년 대한민국 권력의 꼭대기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사망합니다. 권력의 공백, 그리고 그 틈을 노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움직였습니다. 바로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1979년 12월 12일 밤 군대가 군대를 공격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름하여 12.12 군사반란. 그리고 몇 달 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장면이 이어집니다. 1980년 5월 도시 하나가 군대에 의해 봉쇄됩니다. 그곳은 광주. 수많은 시민이 거리로 나왔고 총성이 울렸습니다. 바로 광주 민주화 운동. 피로 시작된 정권. 그렇게 탄생한 나라의 이름 제5공화국. 하지만 이 정권을 무너뜨린 것도 다시 거리로 나온 시민들이었습니다. 1987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거대한 함성. 6월 민주항쟁. 군부가 만든 공화국. 그리고 국민이 끝낸 공화국. 지금부터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뜨거운 권력 이야기, 제5공화국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한 편의 드라마처럼 풀어보는 역사 이야기.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979년 10월 26일 밤 서울 궁정동 안가. 총소리 한 방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18년간 이 나라를 철권으로 통치했던 박정희 대통령이 자신이 가장 신임했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에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대한민국은 방향을 잃었습니다. 권력의 심장이 멈춘 자리에 누군가는 반드시 들어와야 했습니다. 문제는 누가, 어떻게 그 자리를 차지하느냐였습니다. 헌법대로라면 절차는 간단했습니다.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후임 대통령을 선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엔 민주화의 문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국민들 사이에 넘쳤습니다. 거리에 선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유신은 끝났다고, 이제 봄이 온다고. 그 봄을 서울의 봄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공백을 낭만으로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보안사령관 전두환. 당시 그의 직책은 수사기관의 수장이었습니다. 박정희 암살 사건의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은 그는 수사 권한을 쥔 채 서서히, 그러나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11기 동기생들, 이른바 하나회. 군 내부의 사조직으로 박정희 시절부터 은밀히 키워온 이 네트워크가 전두환의 손발이 되었습니다. 노태우, 정호용, 황영시 이름들은 달랐지만 이해관계는 하나였습니다. 권력. 오직 권력. 12월 12일. 그날 밤 전두환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계엄사령관이자 육군참모총장인 정승화를 전격 체포합니다. 문제는 이 체포가 대통령의 제가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군의 서열을, 법을, 헌정 질서를 모두 무시한 행동이었습니다.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날 밤 압박 속에 사후 재가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총구 앞에서 서명은 강요됩니다. 그 순간부터 군은 전두환의 것이었습니다. 역사는 이 사건을 1212 군사반란이라 기록합니다. 쿠데타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처음엔 몰랐습니다. 뉴스는 통제됐고 진실은 가려졌습니다. 정치인들은 눈치를 보았고 군 지휘부는 침묵했습니다. 저항할 수 있는 자는 이미 제거되었거나 제거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212 이후 전두환은 보안사령관직을 유지하면서 중앙정보부장 서리까지 겸직합니다. 정보기관과 군을 동시에 장악한 인물. 대통령은 있었지만 실권은 이미 전두환에게 넘어가 있었습니다. 최규하 대통령은 허수아비였고 전두환은 그 사실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80년 봄 대학가에선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불길처럼 번졌습니다. 학생들은 강의실을 나와 거리로 나섰고 노동자들은 생존권을 외쳤습니다. 5월 서울역 광장에는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것이 군부에겐 위협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은 위협을 처리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5월 17일 자정,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김대중,
김종필 등 주요 정치인들이 체포됩니다. 대학은 폐쇄되고 국회는 군인들에 의해 봉쇄됩니다. 민주화의 봄은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짓밟혔습니다. 서울의 봄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전라남도 광주에서 무언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1212는 단순한 군사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시계를 멈추게 한 순간이었습니다. 법도, 절차도, 국민의 뜻도 총구 앞에선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980년 5월 18일 아침, 광주. 계엄군이 전남대학교 정문을 막았습니다. 학생들은 항의했고 군인들은 진압봉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충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공수부대가 투입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시민들이 맞았습니다.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광주 시내 곳곳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소식은 입에서 입으로 퍼졌습니다. 방송은 침묵했고 신문은 검열됐습니다. 하지만 광주 시민들은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웃이 끌려가고 학생이 피를 흘리고 아무 죄 없는 시민이 거리에서 쓰러지는 것을. 분노는 두려움을 넘어섰습니다.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학생만이 아니었습니다. 상인, 노동자, 버스기사, 교사, 어머니들까지. 광주 전체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5월 21일.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 집단 발포했습니다. 총소리가 광주 도심을 가득 채웠습니다. 쓰러지는 사람들, 피로 물드는 아스팔트. 그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당시엔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시민들은 무기를 들었습니다. 살기 위해, 서로를 지키기 위해. 도청을 중심으로 시민군이 조직됐습니다. 그들은 싸웠습니다. 탱크와 총 앞에서 맨몸으로.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이 최후진압 작전을 펼쳤습니다. 도청에 남아있던 시민군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이 진실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다는 것을. 총소리와 함께 항쟁은 막을 내렸습니다. 공식 사망자 166명. 하지만 실제 희생자는 훨씬 많다고 역사는 말합니다. 그리고 전두환은 이 피 위에서 권력을 굳혔습니다. 광주가 진압된 뒤 전두환의 행보는 빨라졌습니다. 국가보위비 상대책위원회, 이른바 국보위를 설치합니다. 입법도, 행정도, 사법도 모든 권력이 이 기구 하나로 집중됐습니다. 헌법은 형식만 남았고 실질적인 통치는 전두환의 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언론사가 강제 통폐합됐습니다. 기자들이 해직됐습니다.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모든 창구가 닫혔습니다. 삼청교육대가 운영됐습니다. 불량배 소탕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사회불만 세력을 잠재우기 위한 공포 통치였습니다. 영장도, 재판도 없이 수만 명이 끌려가 구타와 강제노동에 시달렸습니다. 8월, 최규하 대통령이 사임합니다. 압박이었는지 자의였는지 중요한 건 결과였습니다. 9월, 전두환이 제11대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간접선거 방식으로.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체육관에 모인 대의원들이 손을 들었고 전두환은 대통령이 됐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것을 체육관 선거라 불렀습니다. 1981년 새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대통령 임기 7년 단임제,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을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제5공화국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전두환은 제12대 대통령으로 다시 취임합니다. 이제 그는 합법의 외피를 걸쳤습니다. 쿠데타로 시작했지만 헌법으로 마무리한 권력. 총구로 빼앗은 것을 법으로 포장한 시대. 기억하십시오. 제5공화국은 선거로 탄생한 정권이 아닙니다. 광주 시민의 피 위에 세워진 정권입니다. 그 출발이 어떠했는지를 알아야 이후의 역사가 왜 그렇게 흘렀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억압은 시작됐고 저항도 시작됐습니다. 권력을 쥔 자는 언제나 말합니다. 안정, 발전, 질서. 전두환 정권도 그랬습니다. 경제는 실제로 성장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 저유가저금 미저달러의 이른바 3저 호황이 찾아오면서
대한민국 경제는 빠르게 달렸습니다. 수출이 늘었고 중산층이 두꺼워졌습니다. 1986년 아시안게임, 그리고 1988년 서울올림픽 유치. 정권은 이것을 지적으로 내세웠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에 섰다고, 선진국의 문턱에 다가섰다고. 하지만 빵만으로는 자유를 살 수 없습니다. 언론은 통제됐습니다. 보도지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매일 언론사에 내려보내는 일종의 취재 금지 목록이었습니다. 무엇을 보도하고 무엇을 보도하지 말아야 하는지. 기자들은 알면서도 써야 했고 알면서도 쓰지 말아야 했습니다. TV에는 프로야구가 생겼습니다. 씨름, 축구, 오락 프로그램. 의도된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국민의 시선을 정치에서 멀리 돌리려는. 하지만 대학 캠퍼스는 달랐습니다. 학생들은 읽었습니다. 금서가 된 책들, 복사된 유인물, 지하에서 돌던 소식지들. 광주의 진실이 조금씩 새어나왔습니다. 은밀하게, 그러나 끈질기게. 1984년, 유아 국면이 잠시 열렸습니다. 정권은 숨통을 조금 틔워줬습니다. 해직 교수들이 복직됐고 재적 학생들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수였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은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민주화 운동은 다시 불붙었습니다. 1985년 총선. 야당인 신한민주당이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국민들은 투표용지로 말했습니다.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식 정치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전두환은 버텼습니다. 개헌은 없다. 현행 헌법대로 임기를 마치겠다. 그것이 정권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국민의 요구와 정권의 거부. 팽팽한 긴장이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1987년이 왔습니다. 1월 14일.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학생 박종철.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사망했습니다. 경찰의 첫 발표는 간단했습니다. 닥치니 억하고 죽었다. 국민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새어나왔습니다. 물고문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이 그의 얼굴을 물속에 집어넣었고 박종철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의 나이 22살이었습니다. 분노가 끓었습니다. 하지만 정권은 사건을 축소하려 했습니다. 관련 수사관 2명만 구속하고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은폐였습니다. 그 은폐가 더 큰 불을 질렀습니다. 5월,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폭로했습니다. 가담자가 더 있다고, 진실이 조작됐다고. 국민의 분노는 이제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4월 13일, 전두환이 선언했습니다. 413 호원 조치. 개헌 논의를 중단하고 현행 헌법으로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국민의 직선제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대한민국의 분노는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경제가 성장해도 올림픽을 유치해도 억압된 자유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박종철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친구였고 이웃이었습니다. 그 죽음이 대한민국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6월이 오고 있었습니다. 1987년 6월. 서울 도심 한복판. 최루탄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눈이 맵고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6월 9일. 연세대학교 앞.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최루탄이 한 학생의 머리를 직격했습니다. 이한열. 그는 피를 흘리며 동료의 품에 쓰러졌습니다. 그 장면이 사진으로 찍혔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사진을 보았습니다. 대학생이 시위를 하다가 죽어가는 사진을. 분노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로 바뀌었습니다. 6월 10일.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가 전국 동시 시위를 선언했습니다. 서울만이 아니었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전국 22개 도시에서 동시에 거리가 열렸습니다. 학생만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원들이 넥타이를 맨 채 거리로 나왔습니다. 주부들이 아파트 창문에서 냄비를 두드렸습니다. 구경꾼이었던 사람들이 시위대 옆에 섰습니다. 훗날 이것을 넥타이 부대라 불렀습니다. 정권은 계엄령을 검토했습니다.
군대를 투입해서 광주처럼 진압하면 된다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전두환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미국이 압박했습니다. 군사 개입은 안 된다고. 이미 국제사회의 눈이 대한민국을 향하고 있었고 1년 뒤 서울올림픽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광주는 고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국을 고립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6월 18일 최루탄 추방대회 6월 26일 국민평화대행진 전국 34개 도시 해외 교포 시위까지 연인원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거리를 메웠습니다. 정권은 흔들렸습니다. 군대도 최루탄도 더 이상 이 물결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6월 29일 전두환의 후계자이자 민정당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 그가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도 당당한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담담하게 그러나 모두가 기다리던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겠습니다. 629 선언. 국민이 이겼습니다. 전두환은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7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겠다는 약속. 직선제 개헌. 정치범 석방. 언론 자유 보장. 하나씩 국민이 요구했던 것들이 현실이 됐습니다. 10월 새 헌법이 국민 투표로 확정됐습니다.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나라로 돌아왔습니다. 12월 대통령 선거가 열렸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노태우가 당선됐습니다. 야권이 김대중과 김영삼으로 분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국민은 승리했지만 그 승리의 열매가 온전하지 않은 씁쓸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1988년 2월 25일 노태우 대통령 취임식. 전두환은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제5공화국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이한열은 그해 7월 끝내 눈을 감았습니다. 최루탄에 맞은 지 한 달 만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21살이었습니다. 장례식에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광주까지 운구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박종철을 위해, 이한열을 위해, 그리고 광주에서 쓰러져간 모든 이름들을 위해. 훗날 전두환은 재판을 받았습니다. 반란죄, 내란죄, 뇌물죄. 사형 선고를 받았고 이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으며 1997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는 끝내 광주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없었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은 없었습니다. 2021년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제5공화국은 총으로 시작해서 사람들의 손으로 끝났습니다. 군부가 권력을 빼앗았지만 국민이 되찾았습니다. 박종철이 죽었고 이한열이 쓰러졌고 광주가 피를 흘렸습니다. 그 모든 희생 위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다시 섰습니다. 역사는 저절로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누군가 목숨을 걸고 밀어야 비로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자유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무언가를 남겼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역사 속에서 가장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